자, 이제 2강 응용 명제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응용 명제는 말 그대로 응용된 논리 문제를 푸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응용된 논리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뭐 앞에서 우리가 1강에서 이미 배웠던 단순 명제에서 쓰였던 기초 논리학 이론적 배경들 있죠. 그 이상으로 뭐 더 심화된 논리학에 대한 내용들이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명제에서 썼던 기초 논리학 이론적 배경은 그대로 쓰는데, 단 문제가 조금 더 길어지고, 그리고 조건이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 케이스 분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순 명제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문제가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복잡하고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뭐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우의 수 문제나 뭐 확률 문제를 풀 때 케이스 분류를 먼저 하죠. 경우의 수를 먼저 나눈 다음에 각각의 그 케이스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서는 뭐 그 수학에서처럼 뭐 경우의 수를 직접 계산하진 않지만,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상황을 나누고 그 각 상황에 대해서 기초 논리학을 활용해서 선지 판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어떤 유형인지 파악이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응용 명제 풀이 전략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조건을 놓치지 않기. 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문제 출제를 잘 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잘못 내지 않은 이상 문제에서 과조건을 주지는 않아요. 과조건이 아니라 과조건을 주지 않고 모든 조건을 다 활용해야만 결론이 나오는 형태로 문제가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조건을 놓치지 않고 모두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을 꼼꼼히 보고, 이건 뭐 당연히 꼼꼼히 봐야겠죠, 그죠? 그리고 해결된 조건을 표시를 하면서 가면 조금 더 편하겠죠. 물론 조건 중에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조건 같은 경우는 일부만 써서 먼저 풀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활용을 해야 되는 형태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이제 확실하게 얘는 다 썼다 하는 조건들은 미리 표시를 해뒀다가 미리 표시를 해두시면 조금 더 그 문제를 조건을 잘 썼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순서대로 보지 않기. 당연히 순서대로 봐도 답은 나오는데 문제풀이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먼저 보는 조건들을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먼저 보는 조건은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조건이나, 아니면 조건 자체로 이미 확실한 정보를 주는 조건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발문에서 특정한 조건이 언급됐다, 그거랑 연관이 돼 있는 조건들 먼저 보시면 좀 더 확실한 정보부터 처리를 해나갈 수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풀면서 계속 어떤 조건을 먼저 보고 표시를 해야 되는지도 약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풀이 과정에서 선지를 계속 확인하기. 자,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전부 객관식 문제죠, 그죠? 오지선다 문제고, A부터 G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 결함 없이 문제를 쭉 풀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시험이 아니죠.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가지고 답을 내면 끝인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선지를 지워서 문제가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더라도 선지가 다 지워지면 그냥 그걸 답을 쓰고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끝까지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지가 다 지워져서 답이 나오는 문제는 보통 쉬운 문제인 경우가 많고,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런데 그 선지를 미리 2개, 3개라도 제거해버리면 남은 선지만 확인을 해서 문제를 빠르게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선지는 계속 확인하면서 미리 지울 수 있는 선지는 미리 지우는 습관을 들이시면 조금 더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네들을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이제 전략을 활용할 것인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9번 문제부터 쭉 풀기 시작할 거고, 단순 명제에서 제가 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따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내용은 없기 때문에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다음 메일을 읽고 보기 중 반드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임사과장님께
안녕하십니까. 뭐뭐부서 과장 김현입니다. 회사 규정상 회사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구나 하면 되고, 여기까지는 아직 결정적인 정보를 주는 게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따라서 지시받은 업무를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은 A, B, C 사원은 모두 징계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저는 징계의 정도가 업무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어지죠. 단 한 명의 직원만 할 수 있는 회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를 받게 되고, 타당합니다인데 그렇게 하자니까 그냥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단 한 명의 직원만 처리할 수 있는 회사 업무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경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거는 굳이 쓰이지 않을 것 같죠? 그 다음. 자, 이제부터 문제 푸는데 좀 결정적인 정보들이 쭉 주어지는데, 이를 토대로 각 사원이 어떤 업무를 지시받았는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자, 3명의 사원은 서류 정리, 회의 기록, 회계 처리 중 1개 이상의 업무를 지시받았으며, 지시받은 업무는 중복되기도 하였다.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이 중 한 업무는 모든 사원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한 사원은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결정적인 정보를 주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문장 형태로 이렇게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는 넘버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1번 조건, 2번 조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C사원은 회의 기록만 할 수 있었다. 3번 조건이죠. 그리고 A사원은 서류 정리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었다. 4번 조건. 그리고 B사원은 회계 처리를 할 수 없었다. 얘가 5번 조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명의 사원은 중징계, 나머지 두 사원은 경징계를 받아야 한다. 얘는 6번 조건이 되겠죠. 자, 이를 토대로 각 사원이 어떤 업무를 지시받고 어떤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한 명은 중징계, 나머지 2명은 경징계를 받는지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표를 그려서 해결하면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물론 나는 그냥 이 글만 쭉 읽어도 답이 빠르게 나와서 굳이 표 그리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굳이 표를 그리실 필요가 없겠지만, 글을 읽었을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던가 아니면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 그럼 차라리 표를 그려가지고 주어진 조건을 표 위에다가 쭉 표시하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를 그려서 어떻게 푸는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업무는 서류 정리, 그리고 회의 기록, 그리고 회계 처리. 둘 다 회네? 회의, 회계. 이렇게 있고, 사원은 A, B, 그리고 C 사원이죠. 그래서 여기 표를 그려가지고 어떤 사원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었는지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 업무는 모든 사원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였다. 한 사원은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얘부터 보고 경우의 수를 나누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처리해야 되고, C사원은 회의 기록만 할 수 있었다. 이런 조건부터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확실한 정보를 먼저 주고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나뉘지 않는 확실한 정보죠. 그죠? 그래서 C사원은 회의 기록만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회의 기록은 하고 나머지 2개는 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A사원은 서류 정리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었다. 서류 정리와 회계 처리를 A사원은 할 수 있었고, 자, 여기서 회의 기록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할 수 있었다라고 했지 서류 정리와 회계 처리만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A사원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그다음 B사원은 회계 처리를 할 수 없다. 얘도 확실한 조건이죠. B사원은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한 명의 사원은 중징계, 나머지 2 사원은 경징계. 얘는 아직 모르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으로 돌아와서 한 업무는 모든 사원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였대요. 자, 그러면 업무 3개 중에 하나는 전부 O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미 서류 정리랑 회계 처리는 이미 X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서류 정리와 회계 처리는 모든 사원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이미, 그래서 회의 기록만 모든 사원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한 사원은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이미 A로 나왔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B도 바로 X라고 하면 안 되는 게 한 사원은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죠. 한 사원만이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B는 서류 처리를 서류 정리를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이렇게가 끝이고, 그 다음 한 명의 사원이 중징계, 나머지 두 사원이 경징계를 받아야 된다는데, 자, 중징계는 앞에서 봤을 때 한 명의 직원만 할 수 있는 회사 업무를 해당 직원이 하지 않은 경우죠. 그럼 뭐밖에 없어요? 지금 회계 처리밖에 없죠. 그래서 A 사원이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서 중징계를 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BC 사원이 이제 경징계를 받은 게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선지 판단해 볼게요. 자, 중징계를 받는 사원은 B 사원이다. 틀렸죠? A 사원이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모든 사원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회계기록이다. 맞죠? 답 찍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 3번 C 사원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C 사원 회계 처리 못하죠. 그래서 할 수 없다. 3번 틀렸고, 4번 A 사원은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B 사원은 서류 정리를 한다. 이거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반드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5번은 반드시 옳은 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처럼 조건 줄 그어가면서 조건 표시하고 그 다음 표 그려가지고 이 조건, 확실한 조건부터 먼저, 순서대로가 아니라 확실한 조건부터 먼저 표에 이렇게 표시하면서 하면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9번이고 이제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과학기술부가 최종적으로 지원하게 될 단체는, 자, 과학기술부는 ABCD 중에서 특별 연구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 기업을 지원하려고 한대요. 자, 선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래요. 자, 기준을 줬으니까 이 기준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첫째, 이미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최종 후보에서 제외가 된대요. 자, 둘째, 최종 지원 대상 선정 시 우주과학 관련 기업을 IT 관련 기업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대요. 셋째, 내부 평가 기준에 의해 기술적 가치가 가장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최종 후보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기업이 판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밑에서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이미 그 눈치를 채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여기서 최종 후보 있죠? 최종 후보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최종 지원 대상 선정이 있죠, 그죠? 그래서 먼저 최종 후보를 선정한 다음에 그 최종 후보 중에서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셋째 기준도 최종 후보라는 내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최종 후보, 최종 지원 대상이니까 최종 후보를 선정할 때는 여기서 첫 번째, 세 번째 조건, 그리고 최종 지원 대상은 최종 후보를 가린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정하는 조건이 나오죠, 그죠? 자, 만약에 C기업이나 D기업 중 적어도 한 기업이 최종 후보에서 제외된다면 그 대신 B기업과 E기업 중 최소한 하나의 기업은 최종 후보가 되어야 된다.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호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C가 제외되거나 D가 제외되거나죠, 그죠? 적어도 한 기업이 최종 후보가 제외된다니까. 그러니까 not C or not D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C나 D 중 적어도 한 기업이 제외된다니까 C가 제외되거나 D가 제외되거나 or로 연결이 되겠죠, 그죠? not C랑 not D가. 이렇게 되면 B랑 D 중 최소한 하나의 기업은 최종 후보가 돼야 된다. B 또는 E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만약 D기업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두 번째 조건은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은 최종 후보에서 배제된다. 자, 그러니까 D가 최종 후보가 되면 해외 수출은 배제된다. not 해외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자, 첫 번째 A기업은 AI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B는 우주정거장 연구를 하고 있다. 자, 여기서 A기업이 AI 기술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해외 수출이죠, 그죠? 그래서 D기업이 만약에 선정되면 A가 제외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B기업은 우주정거장 연구를 하고 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 다음 C기업은 로켓 발사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D기업은 게임 엔진을 개발하는데 성공한 기업이다. 또한 이 기업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이게 중요하죠. 내부 평가 기준에 의해 기술적 가치가 가장 떨어진다고 판단되었다. 아까 셋째 조건 여기 딱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내부 평가 기준에 의해 기술적 가치가 가장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최종 후보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여기서 바로 제외가 되죠. 이게 정보를 확실하게 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이제 우리가 A, B, C, D, E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E는 셋째 조건에 의해서 이미 제외가 된 거죠. 그죠? E는 이미 제외가 됐고 그 다음 얘도 확실한 조건이죠. 과학기술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주정거장 연구기업인 B기업은 이미 다른 부처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미 지원을 받으면 첫째 조건이죠. 이미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최종 후보에서 제외된다죠. 그래서 B는 반드시 제외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후보는 지금 A, C, D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 후보로 남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기서 지금 B랑 E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C기업과 D기업 중 적어도 한 기업이 최종 후보에서 제외되면 B가 E는 최소한 하나는 최종 후보가 되어야 된다죠. 근데 여기서 B랑 E가 지금 이미 둘 다 제외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 있죠? 얘의 대우명제를 생각해 볼게요. 대우명제를 생각해 보면 B 또는 E가 아니면 그러니까 not B or E 이면 전체 not에 not C or not D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를 이제 or를 부정했으니까 얘를 바꿔주면 not의 B or E는 뭐랑 같냐? 뭐랑 동치냐? B, not B and not E죠. 근데 지금 보세요. B랑 E가 둘 다 제외됐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상황이 되는 거고 not B and not E면 not의 not C or not D 얘도 부정을 하면 or 문장 부정됐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C and D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C와 D가 전부 다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B랑 E가 전부 제외됐기 때문에 C and D가 돼야 돼서 C랑 D는 전부 최종 후보로 선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C랑 D는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A를 볼 건데 자, 아까 D기업이 최종 후보가 이미 됐죠. D기업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해외 수출을 하는 기업은 배제된다고 했는데 A기업이 지금 해외 수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A기업은 배제돼야 돼요. 그래서 A는 최종 후보에서 탈락한다. 결국 최종 후보로 남은 기업은 C랑 D 두 개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해주면 되겠다. 그죠? 이게 이제 둘째 조건이죠. 최종 지원 대상 선정 시 우주과학 관련 기업을 IT 관련 기업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여기서 우주과학 관련 기업이 누구냐? 지금 C기업은 로켓 발사, 우주과학이죠. 그러니까 C를 우선하겠네요. 그리고 D는 게임 엔진이니까 IT 관련이죠. 그래서 우주과학 관련 기업인 C가 우선돼서 C가 이제 최종 지원단체로 선정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과학기술부가 최종적으로 지원하게 될 단체는 C, 3번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 글이 쭉 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조건이 뭔지를 잘 뽑아내서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건을 지금 처음부터 쭉 읽으면 문제 푸는데 복잡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내부 평가 기준에 의해서 가장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됐다. 그리고 다른 부처의 지원을 받았다. 얘는 읽자마자 바로 제외가 가능한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조건부터 먼저 보시고 제외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10번이고 이제 11번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이제 화학과 학생 A에서 E는 2학년에 들을 전공 과목으로 유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생화학 중 두 과목을 선택했다. 자, 다음 조건을 바탕으로 이들의 상황을 바르게 추론한 것을 고르시오. 자, 조건에서 모든 과목은 적어도 한 명이 선택했다. 이거는 바로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A는 분석화학을 선택하지 않았다. 얘는 확실한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조건부터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얘도 결국 A에서 E가 어떤 과목을 듣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표를 그려서 그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A, B, C, D, E. 그리고 유기화학, 잘 나오나? 물리화학, 그리고 분석화학, 그 다음 생화학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할 건데 이거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케이스가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다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선지 판단을 하셔야 돼서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인데 그냥 꼼꼼하게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이제 같이 풀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아직 모르죠. 그죠? 두 번째, A는 분석화학을 선택하지 않았다. 얘는 확실하죠. 그죠? 분석을 선택하지 않았대요. 줄 끌까요? 그 다음 A가 유기화학을 선택하면 C는 분석화학을 선택한다. 자, 여기서 이제 케이스 분류가 생기죠. 그죠? A가 유기화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케이스 분류가 생겨서 나중에 봐야 되는 조건이고, 자, 네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죠. 얘도 아직 모르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조건이 이제 확실한 조건이죠. B는 물리화학을 선택하지 않았다. 바로 X 쳐주면 돼요. 그 다음 D가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E도 선택하지 않았다. 자,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한 조건인데, 자, D가 선택하지 않으면 E도 선택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오죠. 그죠? 자, 얘 대우명제를 생각해보면 E가 선택하면 D가 선택한다가 되죠. 지금 이 문장 자체가 not D이면 not E다가 되죠. 그죠? 얘 대우명제를 생각해보면 E이면 D이다. 그죠? 그러면 E가 선택하면 D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결국 얘는 E랑 D는 완전히 똑같다. 완전히 똑같이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D랑 E는 완전히 똑같이 표를 그려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생화학은 2명이 선택했고 유기화학은 4명이 선택했다. 이것도 지금 당장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주어진 조건이 이거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은 거고, 그래서 여기 A가 유기화학을 선택하면 C는 분석화학을 선택한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케이스 분류를 시작하셔야 돼요. 자, 먼저 A가 유기화학을 선택한 경우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케이스 1번이라고 할게요. 케이스 1. 자, 케이스 1번은 A가 유기화학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C는 분석화학을 선택해야 되죠. C는 분석화학. 그리고 어차피 케이스 2번 해야 되니까 밑에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유기화학을 선택하면 C는 분석화학을 선택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A와 C가 동시에 선택한 과목은 한 과목이라 그랬죠. 일단 분석은 아니죠. 그래서 A와 C가 동시에 선택한 과목도 지금 케이스 분류가 생겨요. 유기를 선택해서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A, C가 둘 다 물리화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A, C가 둘 다 생화학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로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1번은 바로 케이스 1-1로 해서 A가 유기화학을 선택하고 C도 유기화학을 선택해서 유기를 공통으로 한 과목 선택한 경우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인당 2과목씩 선택하니까 그러면 C는 이제 나머지가 다 결정이 나버리죠.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 했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묶어서 보면, 자, 유기화학은 4명을 선택했다. 지금 여기서 셋 중에 2명이니까 이건 아직 잘 모르겠고, 자, 생화학을 2명이 선택해야 되는데, 자, 지금 D랑 E가 같이 선택해야 되죠. 결국 D랑 E는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D랑 E가 유기화학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D랑 E가 유기화학을 선택하지 않으면 D랑 E가 둘 다 X가 돼버리죠. 그러면 B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유기화학이 4명이 선택했다는 조건을 위배돼버리죠. 3명밖에 선택을 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D랑 E는 반드시 유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유기화학이 4명이니까 B는 아니다가 확실하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되면 B가 바로 결정되죠. B는 바로 분석, 생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두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D랑 E가 생화학을 선택했다. 그러면 둘 다 O가 들어가죠. 그러면 생화학이 3명이 돼버려서 생화학이 2명이 선택했다는 조건에 위배가 돼버려요. 그래서 D랑 E는 생화학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생화학은 2명이 선택해야 되니까 A가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고 A는 두 과목이 결정났으니까 이제 물리화학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D랑 E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같이 움직이죠. 자, 만약에 D랑 E가 분석을 선택해버리면 물리화학이 전부 X가 돼버리죠. 물리화학이 전부 X가 돼버리면 모든 과목은 적어도 한 명이 선택했다라는 조건에 위배가 돼버리죠. 자, 그래서 D랑 E는 반드시 물리화학을 선택해야 되고 이와 동시에 둘 다 분석이 아니라는 게 결정이 되면서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조사가 끝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개 더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따져 주셔야 선지 판단이 가능해요. 자, 이제 케이스 1-2번 해볼게요. 케이스 1-2. 얘는 이제 A가 6위를 선택한 경우는 맞는데 아까 공통과목을 우리가 다르게 했죠. 공통과목이 유기냐, 물리냐, 생화학이냐 세 가지 경우가 가능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분류를 다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표를 그리면 유기, 물리, 분석, 생화학. 이게 그 뭐 표 위에 겹쳐가지고 뭐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선지 판단할 때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정도 난이도가 되는 문제는 그냥 조금 시간을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아예 표를 따로 다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A는 일단 확실한 조건. A 분석 선택 안 했고, 두 번째 조건. 그리고 B 물리화학 선택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확실한 조건이 이 끝이었죠. 자, 일단 A가 유기화학을 선택했고, 그리고 C는 A가 유기화학을 선택하면 C는 분석 택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는 A와 C가 공통으로 선택한 과목이 유기라고 봤었죠. 그죠? 이제는 유기가 아니라 물리화학인 경우를 볼게요. 자, 그럼 C는 유기를 선택하지 않아야 되고 물리 선택해야 되고 공통을 물리로 잡았으니까 A는 물리가 되면서 다 결정이 되죠. C랑 A는 생화학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기화학은 4명이 선택해야 되죠. 근데 이미 C가 선택을 안 했으니까 B, D, E는 전부 유기화학을 선택해야만 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D랑 E에 따라서 또 이제 경우의 수가 나뉘죠. 그죠? D랑 E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나뉘는데 만약에 D랑 E가 생화학을 선택을 하지 않으면 둘 다 X가 나오죠. 여기 둘 다 X가 나오면서 생화학이 한 명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D랑 E가 여기서는 반드시 생화학을 선택해줘야 되고 여기서 물리 분석 다 결정이 나죠. 그리고 생화학은 2명만 선택하니까 B는 생화학 선택 안 해야 되고 분석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과목은 적어도 한 명이 선택했다. 만족되고 그 다음 각각 2과목씩 다 선택했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케이스 1-3. 자, 이제 A랑 C가 공통적으로 선택한 과목이 생화학인 경우를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A, B, C, D, E. 여기도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아까 첫 번째 확실한 조건 A 분석 선택 안 하고 B는 물리 선택 안 하고 그리고 A가 유기 선택하면 C가 분석 선택한다. 이까지는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선택하는 과목이 생화학인 경우를 봐야 되니까 O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순간 A 선택 과목 다 결정되고 C도 다 결정되죠. 자, 얘가 이렇게 표 그리는 게 처음 할 때는 조건 하나하나 확인해야 돼서 조금 오래 걸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 할 때는
그냥 이제 조건이 눈에 익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쭉쭉쭉쭉 지워가면서 하면 가면 갈수록 시간을 빠르게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오래 걸리진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유기화학은 4명 선택해야 되니까 지금 B, D, E 이렇게 채워줘야 되고, 생화학은 이미 2명이니까 나머지는 다 X죠? 이렇게 돼버리고, 그리고 B도 결정되죠, 이 순간. 자, 그리고 여기서 D랑 E가 이제 중요한데, D랑 E가 만약에 물리화학으로 가버리면, 만약에 D랑 E가 분석화학으로 가버리면, 물리화학이 전부 X가 5개 나와버리죠. 그래서 모순이니까 여기서도 D랑 E는 반드시 물리화학을 선택해줘야 되고, 분석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얘도 조건 위배되는 거 없는지 확인해보면 2과목씩 다 선택했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과목 없고, 그래서 조건 만족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A가 6위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케이스 2번 보이나? 케이스 2번 이제 A가 유기화학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를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표 그려주면 되고, 자, 일단 여기 A는 분석 선택 안 했다. 그리고 B는 물리 선택 안 했다. 얘는 똑같죠, 그죠? A는 분석 선택 안 했고 B는 물리 선택 안 했고, 이건 똑같고, 그 다음 이제 A가 유기화학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를 볼게요. 자, 유기화학을 선택하면 C가 분석화학을 선택한다지, A가 유기화학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C가 분석화학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결론은 도출할 수가 없죠.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유기화학이 한 명이 아니니까 4명이 선택하려면 나머지가 다 일단 5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A와 C가 동시에 선택한 과목이 한 과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A랑 C가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지금 뭐가 있는지를 봤더니 A가 이미 결정이 돼버리죠. 물리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2가지 케이스가 또 나와요. 여기서도 C가 물리화학을 A와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와 생화학을 A와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 2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케이스 2-1, 케이스 2-2 해서 다시 분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까지는 케이스 2-2가 똑같으니까 얘 먼저 그려놓고 하나하나 따질게요. 여기서도 A, B, C, D, E 하고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 똑같이 채울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케이스 2-1은 A와 C가 동시에 선택한 한 과목이 물리화학인 경우를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돼야 되고, C는 결정, 그죠? 그리고 다른 조건들 보면 이제 D랑 E를 봐야 되는데, D랑 E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D랑 E가 생화학을 선택한다. 그럼 생화학이 3명이 돼버리죠. 그래서 D랑 E는 일단 생화학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B가 생화학을 선택해야 2명. E 확정되고, 그 다음 B도 확실하게 돼버리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D랑 E가 물리학을 선택해버리면 분석을 아무도 선택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D랑 E는 분석을 선택해야 되고, 물리는 X 이렇게 해주면 케이스 2-1이 끝이 나요. 점점 빨라지죠. 점점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케이스 2-2. A랑 C가 동시에 선택한 과목이 생화학일 때. 그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생화학은 2명 이미 선택했으니까 나머지 다 X 꺼주면 되고, B는 지금 확정 났죠. B, X 2개니까 분석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 C도 2과목 확정이 나버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자, D랑 E는 물리화학을 선택해도 되고 분석화학을 선택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D랑 E는 여기서는 이제 제한이 없어요. 여기서 O, X 돼도 되고, 아니면 X
X, 아이고. XX, O, O. 여기서는 둘 다 가능하다. 그리고 두 가지 경우 모두 각 과목, 각 학생마다 두 과목씩 선택했고, 그 다음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과목 없고 다 만족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 여기는 케이스 2-2에서 하나 더 빼야 되긴 한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니까 엎어서 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모든 케이스 다 찾았고 여기서 이제 선지 판단을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A만 물리화학을 선택하면 B는 생화학을 선택한다. 자, A만 물리화학을 선택하면은 이제 어디냐? A만 물리화학을 선택하는 경우는 여기 케이스 2-2에서 이 빨간색인 경우죠. OXXXX 이 경우죠. 케이스 2-2에서 빨간색인 경우가 1번이에요. 자, 그럼 A만 물리화학을 선택하면 B는 생화학을 선택한다. 이 경우에서 B는 생화학 선택하지 않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A가 물리화학과 생화학을 선택하면 C는 분석화학을 선택한다. A가 물리화학과 생화학 그게 어디지? A가 여기네요. 아니다. 여기네요. 케이스 2-1이랑 2-2 전부 다죠. A가 물리화학이랑 생화학 선택한 경우 여기서 C는 분석화학을 선택한다. C 안 했고죠.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그 다음 3번 B가 분석화학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B가 분석 선택 안 한 경우 일단 케이스 2-1 선택 안 했죠. 그리고 B가 물리화학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케이스 1-1도 안 했고 1-2도 안 했고 1-3도 안 했어요. 즉 케이스 2-2 빼고 B가 물리화학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안 했고 전부 다네요? 전부 안 했고 그럼 D는 생화학을 선택하지 않는다. 근데 D가 생화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여기서 B가 물리학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D는 생화학을 선택했다, 그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 다음 4번 4번 잠깐만, B가 분석화학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분석이구나. 저 물리로 잘못 봤네요. 다시 볼게요. 죄송해요. 자, B가 분석화학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B가 분석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얘밖에 없죠. 케이스 2-1밖에 없네요. 얘밖에 없어요. 아이고. 얘밖에 없어요. 케이스 2-1. 얘밖에 없죠. B가 분석화학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자, 그래서 이 경우에 D는 생화학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래서 3번이 옳은 선지네요. 3번이 옳은 선지고. 그 다음 4번 C가 물리화학을 선택하면, 자, C가 물리화학 선택하는 경우는 일단 케이스 2-1 얘 가능하고, 그리고 얘 아니고 맞고 아니고, 얘랑 케이스 1-2랑 케이스 2-1이네요. 자, 이 경우에 물리화학을 선택한 사람은 3명이다. 여기서 이미 아니죠. 여기서 물리화학을 선택한 사람 2명이니까 4번 틀렸어요. 그 다음 5번 B가 생화학을 선택하지 않으면 C는 생화학을 선택하지 않는다. 자, B가 생화학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기 안 했죠? B 안 했는데 C 선택했죠?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얘는 일단 선지 활용 안 하고 조건만 가지고 모든 케이스를 다 구한 다음에 이제 답을 도출한 풀이긴 한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지 5개가 상황이 다 다르죠. A가 물리화학을 선택하는 경우, A가 물리화학과 생화학을 선택하는 경우, B가 분석화학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C가 물리화학 선택 않으면, 어차피 조건이 5개라서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을 활용해서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해도 결국에는 이 5개가 다 나와야 돼요. 결국엔 5개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선지를 활용하더라도 뭐 크게 이렇게 푸는 거랑 유불리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1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케이스 분류 연습하기에 정말 그 케이스 분류 많은 거 좀 꼼꼼하게 케이스 분류하는 연습하기에 좋은 문제니까 꼭 이제 논리적인 결함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서 케이스 이 5개 다 구해낼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길었죠, 그죠? 여기까지가 11번이고 그 다음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필기할 거 있으시면 잠깐 비켜 있을 테니까 일시정지 누르시고 필기해 주세요. 자, 이제 12번 볼게요. 자, 12번. 다음은 식물의 성장 변인 3가지에 대한 실험을 한 후 작성된 보고서이다.
자, 다음과 같은 변인 세 가지 외에 다른 변인은 없다고 했을 때 해석한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1번은 지금 변인을 보면 물, 햇빛, 비료, 2번도 물, 햇빛, 비료, 3번도 햇빛, 물, 비료, 전부 물, 햇빛, 비료에 대한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결론은 뭐냐? 식물이 잘 자랐냐, 죽었냐죠, 그죠? 그래서 사실 과학 실험에서 그 독립변인이랑 종속변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과학 쪽 배우신 분들은 아는 용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그 변인은 일단 물, 햇빛, 그 다음 비료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결론은 식물이 잘 자랐냐 아니면 죽었냐, 이게 결론이죠, 그죠? 자,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볼 건데, 자, 지금 선택 1 얘도 표 그려서 보면 훨씬 편하겠죠? 1, 2, 3, 4 선택 1, 선택 2, 선택 3, 선택 4 이렇게 있고, 얘도 표를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선택은 물을 주었고 햇빛과 비료는 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식물이 잘 자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택 2, 물을 주지 않았고 햇빛과 비료는 줬대요. 잘 자랐대요. 그 다음에 선택 3, 햇빛과 비료, 물 모두 주었대요. 그런데 죽었대요. 이게 뭐 일반 상식이랑 좀 어긋나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그냥 문제 푸는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주어진 대로 표시하시면 돼요. 사실 상식이랑 좀 다르긴 하죠. 모두 주었는데 식물이 죽었다 하면, 그죠? 아무튼 4번 햇빛만 받았고 비료와 물은 주지 않았는데 식물이 죽었다. 물은 안 줬고 비료도 안 줬고 햇빛은 줬고 근데 죽었대요. 이렇게 되고, 얘네들을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기억 선택 2, 3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얘네 두 개죠? 물을 주어서 식물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 얘는 어떤 변인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나머지 변인들은 통제된 상태에서 그 변인을 비교해야 되죠, 그죠? 그거를 이제 과학에서는 변인 통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몰라도 근데 아시겠죠? 나머지 변수가 통제되어 있어야지 딱 그 변수가 결론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가 있겠죠. 자, 2, 3을 비교해 보았을 때 햇빛과 비료는 지금 둘 다 같죠. 그래서 통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물을 주어서 식물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 물을 안 줬는데 살았고 줬는데 죽었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올바른 결론이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올바르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햇빛과 비료가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물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도 좀 이상한 결론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대요. 자, 니은 선택 3, 4를 비교해 보았을 때 햇빛을 받으면 식물이 죽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 3, 4를 비교해 보면 이제 햇빛이라는 변인을 파악해야 되죠. 햇빛이라는 변인을 변인의 영향을 봐야 되는데 이미 햇빛이 지금 통제가 돼 버리죠. 그리고 물과 비료는 지금 3, 4에서 햇빛은 통제돼 있고 물과 비료가 다르죠, 그죠? 근데 햇빛의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과 비료가 통제된 상태로 햇빛만 다르게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죠? 햇빛이 통제돼 있고 나머지가 다 거꾸로 돼 있으니까 얘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디귿 선택 1, 2를 비교해 보았을 때 물을 주지 않아 식물이 잘 자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얘도 물의 영향을 보는 거죠. 물의 영향은 지금 OX니까 맞는데 물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햇빛과 비료가 통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햇빛과 비료는 둘 다 XO, XO로 다르죠. 그래서 얘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을 선택 1, 4를 비교해 보았을 때 비료를 주지 않아 식물이 잘 자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 1, 4는 비료의 영향을 보는 건데 비료가 X, X로 이미 통제돼 있죠. 그래서 비료의 영향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 리을도 판단 불가해요. 그래서 답은 기억 1번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과학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지식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독립변인, 종속변인, 그리고 이제 변인 통제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쉽게 푸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판단을 하는구나 알아두시고 문제 풀 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12번이고 이제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3번. G 회사의 신입사원인 ABCDEFG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 모두 다른 조가 되었대요. 자, 다음 중 조건이 모두 참이라고 가정할 때 가장 거짓인 것을 고르면,
항상 거짓인 것을 고르면 자, 7개의 조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세미나실은 교육본부를 사이에 두고 왼쪽에 1, 4조의 세미나실, 오른쪽에 5에서 7조의 세미나실로 나뉘어 일렬로 위치한다. 자, 얘도 가장 확실한 정보부터 먼저 알아내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일단 B는 5조래요. B. 확실하죠? 그리고 C는 가장 마지막 조이고, 가장 마지막 조라는 건 결국 7조를 얘기하는 거죠. 7조를 그냥 그대로 주기 싫었나 봐요. 7조를 그냥 그대로 안 주고 가장 마지막 조라고 굳이 바꿔서 표현을 해놨다, 그죠? C는 가장 마지막 조 7조, 그리고 A와 옆조가 아니래요. 그럼 6조에 A가 올 수가 없죠. 이 조건을 썼는데 얘는 아직 덜 쓴 거죠. 그 다음 D는 홀수조래요. 자, D가 홀수조면 1조 아니면 3조가 될 수밖에 없죠. 왜? 5조, 7조는 이미 B, C로 확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E는 2조가 아니고 교육본부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 자, 그러면 일단 2조가 안 되고 여기 왼쪽에 있으니까 얘도 나중에 판단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F는 짝수조가 아니고 G와 옆조가 아니다. 얘는 이제 전부 다 확정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없죠, 그죠? 그래서 자, D는 홀수조이다 해서 아까 D가 1조인 경우와 3조인 경우로 케이스 분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 문제도 케이스 분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케이스 분류를 해볼게요. 자, D는 홀수조이니까 D가 1조인 경우, 그리고 D가 3조인 경우를 가지고 먼저 볼게요. 자, 위에 밑에 따로 쓸게요. 이렇게 쓸게요. 자, 만약에 D가 1조인 경우부터 하면 D는 홀수조고, 그 다음 아까 A와 옆조가 아니다. 이건 아직 판단이 안 되고, E는 2조가 아니고 교육본부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니까 E는 3조 아니면 4조인데 여기서 F 봅시다. F가 짝수조가 아니라 그랬죠. F가 짝수조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E 가지고 먼저 판단을 해볼게요. E 가지고 먼저 판단을 하면 E가 2조가 아니니까 E가 가능한 거는 3조가 될 수도 있고 4조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E가 3조인 상태에서 E가 만약에 3조가 돼버리면 F가 짝수조가 아니어야 되죠. 근데 F 남아있는 조가 뭐밖에 없어요. F가 2조, 4조, 6조, 짝수조밖에 안 남아있죠. 그래서 E는 3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E는 3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E는 2조 아니면 4조여야 되는데 2조가 이미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자리가 4조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네요. E는 4조가 돼야 돼요. E는 4조가 돼야 되고, 이 밑에 케이스에서도 똑같은 논리죠. 밑에 케이스에서도 E는 2조가 아니니까 그 1조 아니면 4조, 1조 아니면 4조가 돼야 되는데 E가 만약에 1조가 되어버리면 F가 4조 아니면 6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순이 나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도 E는 반드시 4조가 돼야 돼요. 밑에 케이스에서도. 그래서 여기까지 풀었고, 그 다음 F는 짝수조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짝수조 아닌 게 남아있는 게 3조밖에 없죠. 3조라서 여기 F고, 밑에 케이스에서는 F가 1조겠죠. 그러면 F 이렇게 되고, 그 다음 G와 옆조가 아니다. F와 G가 옆조가 아니니까 G는 2조에 올 수가 없죠. 둘 중 어디에서든 2조에 오면 F와 옆조가 되기 때문에 G는 2조가 올 수가 없고, 그럼 G가 갈 수 있는 건 6조밖에 없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그러면 F는 짝수조가 아니고 G와 옆조가 아니다. 이 조건 다 썼죠. 그리고 E는 2조가 아니고 교육본부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 만족했고, D는 홀수조이다. 만족. 그 다음 C는 가장 마지막 조 이미 끝났고, A와 옆조가 아니다. 여기서 이제 남은 게 A밖에 없죠. 여기 A 이렇게 됐으면 만족, 모든 조건 다 써서 다 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항상 거짓인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 어디에서든 거짓인 선지를 골라주면 되겠다, 그죠? 자, 1번 B는 5조이다. 항상 옳죠. 그래서 이건 맞고 당연히. 그 다음 2번 C와 G는 옆조이다. CG 두 가지 케이스 전부에서 옆조죠, 그죠? 그래서 맞고. 3번 C는 F와 옆조이다. 둘 중에 어느 경우에서도 C랑 F가 옆조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3번이 항상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항상 거짓인 선지가 될 테고, 그 다음 4번 E와 F는 옆조가 아니다. 얘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E와 F가 옆조였고, 두 번째 케이스에는 E와 F가 옆조가 아니라서 틀렸죠. 그래서 4번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거짓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 5번 G는 4조가 아니다. 둘 다 6조죠. 그래서 G는 4조가 아니다. 항상 참인 선지죠.
그래서 이 중에서 두 가지 케이스 모두에서 거짓인 것, 즉 항상 거짓인 것은 3번 선지다. 이렇게 답을 3번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13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4번. 회사 홍보 웹사이트를 새로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바탕으로 항상 거짓인 것을, 얘도 케이스가 여러 개 나오나 봐요. 항상 거짓인 것을 고르라고 하는가 보면. 그래서 이 응용 명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고 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선지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거짓인 것을 고르면 이런 이제 발문이 나오면 여러 가지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겠구나. 그냥 미리 이제 각오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 조건. 프로젝트 팀은 개발자 5명으로 구성된다. 그렇대요. 그 다음 두 번째, 각 팀원들의 전문 분야는 웹디자인, 프로그램 설계, 보안, 데이터 4가지 중 하나래요. 그 다음 개발자 후보는 8명이고 각 후보들의 전문 분야는 웹디자인 1명, 프로그램 설계 1명, 보안 4명, 데이터 2명이다. 자, 위에 이렇게 표시하면 좀 더 편하겠죠? 웹디자인 1명, 프로그램 1명, 보안 4명, 데이터 2명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 개발자 중 웹디자인과 프로그램 설계 전문가는 함께 구성될 수 없대요. 자, 그러면 웹과 프로그램이 같이 올 수가 없으니까 항상 웹만 오거나 프로그램만 오거나 2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봤더니 적어도 1명 있어야 된대요. 자, 첫 번째 조건에서는 웹 디자인, 프로그램 설계 둘 다 없는 게 가능하죠. 근데 두 번째 조건 때문에 그 경우가 지워졌어요. 적어도 1명 구성되어야 하니까 웹만 오던가, 웹 1명만 오던가, 아니면 프로그램 설계 1명만 오던가로 케이스 분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케이스 분류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팀 구성에서는 5명이죠. 일단 웹 디자인 전문가가 오는 경우에요.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프로그램 전문가가 오는 경우에요. 여기서 이제 5명 구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조건 2개 다 쓴 거죠. 그 다음 자, 몇 번째 조건이야? 밑에서 두 번째, 개발자 중 웹디자인 전문가가 선정되면 데이터 전문가는 2명이 필요하다. 자, 웹이 선정되면 데이터 2명이 다 와야 되죠. 데이터 만족됐어요. 이거는 위에 것만, 위의 경우의 수, 위쪽 경우의 수에만 적용되는 조건이니까 이미 다 쓴 거예요. 그리고 개발자 중 웹디자인과 보안 전문가가 합쳐서 4명 미만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했는데, 자, 첫 번째 조는 이제 구성을 할 때 웹디자인 이미 왔고 데이터 2명 다 왔죠. 남은 게 프로그램 설계, 보안 4명 밖에 없는데 프로그램 설계는 이미 못 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보안 4명 중에 2명, 보안 이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조 구성이에요. 개발팀 구성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프로그램 설계 전문가가 오는 경우를 볼게요. 프로그램 설계 전문가가 오면 여기서 일단 이 조건은 안 쓰고, 그 다음 웹디자인, 보안 전문가 합쳐서 4명 미만. 자, 여기서 지금 보안 전문가가 4명이 있는데 합쳐서 4명 미만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웹은 이미 없으니까 결국 프로그램 전문가가 1명 오는 경우에는 보안 전문가가 4명 미만으로 구성돼야 된다는 얘기죠. 즉 여기다가 보안 전문가가 4명 있긴 한데 여기 전부 보안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보안 전문가는 3명이 올 수도 있고, 3명 오는 경우 볼게요. 보안 그리고 2명이 올 수도 있겠죠. 한 명이 오는 경우는 안 되죠. 왜? 데이터가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2가지밖에 안 되는 거고, 자, 그럼 보안 전문가가 3명 오는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웹 디자인은 어차피 못 오고 데이터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데이터 1명이 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는 보안 전문가가 2명이니까 나머지 보안은 더 이상 안 오는 거고 웹 디자인 못 오고 데이터 2명이 다 오면 되겠죠. 이제 왜 보안이 한 명이면 안 되는지 알겠죠? 그죠? 보안이 1명이면 데이터 3명이 와야 되는데 데이터가 총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팀 구성은 3가지로 끝이에요. 이 3가지로 전부 경우의 수가 다 나왔고, 얘네들을 토대로 해서 선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1번. 개발자 중 데이터 전문가가 구성될 때, 자, 그 데이터 전문가가 구성될 때니까 3가지 전부 다죠? 전부 다 데이터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 있고, 데이터 있고, 데이터 있고.
구성될 때 프로그램 설계 전문가가 함께 구성될 수 있다. 구성될 수 있다죠. 개연적인 문장이죠. 그래서 구성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1번은 맞아요. 만약에 1번 선지도 프로그램 설계 전문가가 함께 구성되어야만 한다라고 됐으면 틀린 선지죠. 왜? 발레니까 얘가 발레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구성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옳은 선지가 돼요. 그 다음 2번. 개발자 중 웹디자인 전문가가 구성된다면 1번 경우 말하는 거죠. 보안 전문가는 1명이 필요하다, 2명 필요하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3번. 개발자 중 보안 전문가가 3명 구성된다면 얘죠? 얘밖에 없죠. 프로그램 설계 전문가가 같은 팀으로 구성된다. 옳죠. 옳은 선지. 그 다음 4번. 개발자 중 프로그램 설계 전문가가 구성된다면 이거 두 가지 경우죠. 보안 전문가는 3명이 필요하다. 3명이 필요하다는 옳을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항상 거짓인 선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아니죠. 왜냐면 옳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5번. 개발자 중 데이터 전문가는 1명이 구성된다. 데이터 전문가는 1명이 구성될 수도 있고 그 다음 2명이 구성될 수도 있죠. 얘도 마찬가지 1명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거짓인 선지는 아니에요. 항상 거짓인 거는 2번이죠. 웹디자인 전문가가 구성된다면 보안 전문가는 무조건 2명이 와야 되니까 1명이 올 수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거짓인 것은 2번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그 14번이었고 혹시 필기 필요하시면 잠깐 하시고 그 다음 이제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5번. 다음 글을 토대로 5개의 상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 반드시 참인 것을 골라라. 자, 어느 회사는 총 8개의 상품을 개발 중인데 고양이 장난감 1개, 고양이 간식 1개, 강아지 장난감 4개, 강아지 간식 2개이다. 5개, 아까 팀 꾸리는 거랑 비슷한 문제죠. 아까 14번이랑 그냥 소재만 다르지 결국에는 거의 비슷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얘도 고양이 관련 상품은 적어도 1개, 그 다음 장난감은 4개 이상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조건이 쭉 있는데 얘도 아까처럼 케이스 분류 쭉 해가지고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얘를 지금 이름이 기니까 부호로 먼저 적을게요. 그리고 고양이 관련 선지를 보니까 뭐 고양이 관련 그리고 뭐 강아지 관련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A, B, C, D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 두 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부호를 같이 써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고양이 장난감을 A1이라고 하고 고양이 간식을 A2라고 할게요. 그래서 A를 고양이, 그리고 장난감이 1, 간식이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강아지 장난감이니까 B1이라 하면 되겠죠. B가 강아지, 1이 장난감, 그리고 강아지 간식 B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A1이 A1, A2, B1, B2가 있는 거고 얘네들의 개수는 각각 1개, 4개, 그리고 2개가 있대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해서 5개의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조건에서 고양이 관련 상품을 적어도 1개 판매를 해야 한대요. 자, 고양이 관련 상품을 적어도 1개 판매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케이스 분류는 고양이는 1개씩 있죠. 장난감 둘 다. A1 하나를 패키지에 넣는 경우 결국 패키지 구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 A2 하나를 구성하는 경우 적어도 1개니까 고양이 장난감 또는 고양이 간식 5알이 돼버리죠. 5알이죠. 5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넣어서 판매해도 되고 아니면 A1, A2를 둘 다 넣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조건 가지고 3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장난감은 4개 이상 판매할 수 없다니까 4개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장난감이. 그래서 3개 이하, 4개 미만이니까 3개 이하가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경우에서 일단 A1 장난감을 1개 이미 썼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4개가 전부 장난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A1, A2 같이 판매하는 경우 나눴으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A2가 오면 안 되고 두 번째 경우에는 A1이 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경우에서 장난감을 4개 이상 판매할 수 없는데 고양이 장난감이 이미 하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강아지 장난감이랑 강아지 간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고양이 장난감을 판매한다면 강아지 간식도 2개 이상 판매해야 된다. 자, 고양이 장난감 A1을 판매하는 경우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경우랑 넘버링 할게요. 1번이랑 3번을 말하는 거죠. 고양이 장난감을 판매한다면 강아지 간식도 2개 이상 판매를 해야 된다. 강아지 간식은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2개가 전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B2, B2. 얘도 B2, B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2번은 일단 놔두고 1번과 3번에서 먼저 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장난감은 4개 이상 판매할 수 없는데 여기서 A1, B2, B2면 이미 남은 거는 이제 B1 4개밖에 없죠. B1 4개밖에 없는데 어차피 여기서 B1 넣어도 장난감이 1이죠. 1이 4개 이상 안 되니까 얘는 조건 만족하죠. 그래서 1번은 구성이 완료되었어요. 되겠죠? 그 다음 3번에서 A1, A2, B2, B2 되면 얘는 간식을 3개 모두 판매할 수는 없다 되죠. 그죠? 간식이 근데 지금 이미 여기서 얘는 이제 안 되죠. 왜? 지금 2가 간식인데 2가 지금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얘는 조건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아예 날리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2번을 보면 되겠죠. 2번에서 장난감은 4개 이상 판매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이미 여기서는 간식만 있고 고양이 장난감 못 팔죠. 그죠? 근데 강아지 장난감이랑 강아지 간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장난감 4개가 안 되니까 4개 이상 판매할 수가 없으니까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 뭐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죠? 자, 일단 강아지 장난감을 3개 판매하는 경우 볼게요. B1, B1, B1. 자,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는 강아지 간식이 돼야 되겠죠? B2.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조건 다 만족하죠? 장난감 4개 이상 판매 안 했고 1이 4개 이상 없죠. 그죠? 그리고 간식 3개 모두 판매 안 했고 2개밖에 없죠. 그리고 이건 해당 없고 그죠? 그래서 2번 이렇게 됐고 그 다음 강아지 장난감 B1을 이제 2개 판매하는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 여기 A2는 그대로고 밑에 그대로 쓸게요. A2는 그대로 있고 B1 이렇게 되죠. 2개 판매하는 경우에 이제 남은 거를 쓸 수 있는 게 강아지 간식 2개밖에 없죠. 그래서 나머지는 B2 이렇게 와야 되고 얘도 조건 확인해 보면 장난감 4개 이상 4개 이상 당연히 없고 그 다음 간식을 3개 모두 판매할 수는 없다. 근데 여기서 간식이 지금 3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얘도 안 되네요. 되겠죠? 그리고 장난감을 하나 판매하는 경우는 나머지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끝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얘랑 얘 이렇게 2개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선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강아지 장난감을 반드시 참인 것. 그러니까 2가지 케이스 모두에서 참인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1번 강아지 장난감을 3개 판매한다. 자, B1을 3개 판매한다. 두 번째 경우에서만 참이죠. 그래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2번 강아지 간식을 2개 판매하면 어떤 경우죠? B2 2개 판매한 경우네요. 그럼 얘는 애초에 강아지 간식을 2개 판매하는 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고양이 관련 상품 2개 판매하는 게 안 되고 그 다음 3번 강아지 장난감을 2개 판매하면 그러니까 B1을 2개 판매하는 경우죠. 얘네요. 1번 B1을 2개 판매하는 경우 고양이 간식을 1개 판매한다. 아니죠. A2가 없죠. 여기는 틀렸고 그 다음 4번 고양이 간식은 반드시 1개 판매한다. 고양이 간식이 A2인가요? A2가 없을 수도 있죠. 1번에 A2 안 팔았으니까 답안도 틀렸고 그 다음 5번 고양이 간식을 판매하지 않으면 강아지 장난감 2개를 판매한다. 고양이 간식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는 1번이죠. 강아지 장난감 2개를 판매한다. 지금 B1을 2개 판매했죠. 그래서 5번이 옳은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분류한 다음에 그 2가지 케이스 모두에서 반드시 참인 것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가지 케이스 모두에서 참인 경우를 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응용 명제 문제들이었고 여기까지가 문제풀이 끝이고 다음
다음 주제 참거짓 3강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